저는 16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정한 딸이라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아버지는 바로 제 친오빠였습니다. 저는 내 아들을 그 괴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름도 과거도 제 자신마저도 죽이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30년간 굳게 닫았던 침묵의 문을 열고 제 모든 것을 고백하려 합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생존 기록이자 지옥 같은 운명에 맞선 한 엄마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해월이라는 지명은 달빛이 바다에 잠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그곳의 달은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언제나 소녀의 몫이었지요. 해월군 농협조합장 김진철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양쪽으로 늘어선 장독대와 넓은 마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굽어보는 안채의 웅장함은 이 집안의 권위를 말없이 드러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긴장으로 무거웠고 가족들은 저마다 정해진 역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김진철은 마을의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누구든 꼼짝할 수 없었고 그 권력은 집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을 때면 온 집안이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태준아, 이번 학기 성적은 어땠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기대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다니는 장남 김태준은 이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20살의 태준은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공부까지 잘하는 마을 어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전 과목 A 학점입니다, 아버지. 태준의 대답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 김진철의 핏줄 닿구나. 그런 아버지의 시선이 나에게 향할 때는 달랐습니다. 16살의 김서연,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엔 못마땅함이 가득했지요. 서연이는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책만 읽고 있어. 계집애가 쓸데없는 생각만 늘어간다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더 큰 꾸지람만 돌아올 뿐이니까요. 어머니 역시 조용히 밥상을 차리며 외면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여자는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계집애는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야.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말고 집안일이나 도와라. 아버지의 신조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가문의 영광이고 딸은 그저 시집갈 때까지 키우는 짐일 뿐이라는 것이었지요. 그 견고한 위계질서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제 방 한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오빠와는 더더욱 말을 섞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오빠는 달랐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모범적인 장남이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거든요. 서연아, 형이랑 이야기 좀 하자. 방문을 잠그고 나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습니다. 그때의 오빠 눈빛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끈적했지요. 소유욕과 비틀린 애정이 뒤섞인 소름 끼치는 시선이었습니다. 넌 내 여동생이야. 영원히 내 거고 아무데도 못 가. 오빠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악몽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오빠는 집안의 왕자였고 나는 그저 왕자의 소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해월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은 결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빛나며 이 모든 비극을 내려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울음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고 그 울음조차 베개 속에 묻어야 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과 늘어나는 체중, 그리고 멈춘 생리. 16살의 나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들이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의 신호는 더욱 분명해졌어요. 마을 보건소에 몰래 다녀온 날 간호사 아줌마가 건넨 말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축하해요. 임신이에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 아픈 거니?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내 이마에 닿았을 때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큰일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가 한 일들을, 그리고 지금 제 몸에 일어난 일을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마침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하지만 비밀이 오래 숨겨질 리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아버지가 눈치챘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놈의 년이 가문에 똥칠을 해놨구나. 아버지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누구야? 누구 새끼를 뵌 거야? 나는 떨리는 입술로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빠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오빠는 잠시 나를 흘깃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동네 배달원 최영수 말이에요. 요즘 서연이한테 자꾸 접근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경악했습니다. 영수 오빠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착한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홀어머니를 모시며 하루 종일 배달 일을 하는 죄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영수 오빠는. 닥쳐. 아버지의 호통에 나는 움찔했습니다. 그놈이 우리 딸을 건드렸다는 거냐?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오빠의 거짓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당당해서 나조차 순간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놈의 새끼를. 이틀 후 아버지는 최영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을 유지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최영수의 집에서 들려온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딸을 건드린 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새끼가 끝까지 발뺌을 하네. 영수 오빠의 억울한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결국 최영수 가족은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말이에요. 그들이 짐을 싣고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싱긋 웃었어요. 이제 됐지? 아무도 진실을 모르니까. 그 웃음이 너무나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였지만 태어나자마자 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치욕의 결과물일 뿐이었죠. 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돌봐주셨지만 말씀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빠만은 달랐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나처럼 강하게 키워야지. 민준이를 안아보며 하는 오빠의 말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그날부터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17살의 미혼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품고 나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을 맞던 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는 소리를 내시더니 고꾸라지셨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보,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오빠가 급히 차를 몰고 와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회복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병상에서 지내시던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해월군의 실력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김진철 조합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곡을 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아버지의 업적을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상주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의젓해 보였어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가문을 잘 이끌어주세요. 태준이가 있으니 든든하겠어요.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오빠는 이미 이 집안의 새로운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버지의 49제가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 아저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지요. 가족들이 안방에 둘러앉았을 때 변호사 아저씨가 읽어주신 내용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어요. 고 김진철의 전 재산은 장남 김태준에게 상속한다. 단 처자식들의 생활비는 태준이가 책임진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거든요. 변호사 아저씨가 돌아간 후 오빠가 나를 불렀어요. 서연아,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이전보다 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알겠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너랑 민준이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식구고.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나는 완전히 오빠의 통제하에 있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오빠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민준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며 나를 대하는 태도도 전보다 더 소유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오빠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라는 억압적이지만 그래도 존재했던 견제 장치마저 사라진 지금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난 후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서 오빠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군수 사모님이었습니다. 김 사모님은 아버지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집안 행사 때마다 오셔서 어머니와 담소를 나누시곤 했는데 나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서연이는 참 착한 아이구나.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분의 따뜻한 말씀들이 기억났어요. 혹시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군수댁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김 사모님을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신지 성함을 김진철 조합장 딸 서연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김 사모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상복을 입은 나를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어머, 서연아. 추운데 웬일이니? 사모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사모님, 저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오빠가 한 일은 말할 수 없었지만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만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 사모님은 한참을 말없이 들으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두툼한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이걸로 새 출발해 보렴. 어디든 멀리 가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당장 서울로 가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사모님, 고맙다는 말하지 마라. 내 아버지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 김 사모님의 손이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겠니? 아이까지 데리고 혼자서 해야 해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작은 보따리를 쌌어요. 민준이의 옷가지와 내 옷 몇 벌, 그리고 출생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1995년 1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이었어요. 온 집안이 잠든 시간, 나는 민준이를 포대기로 둘러엎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부엌을 지날 때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도 잠이 안 오셨던 모양이에요.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어머니가 따뜻한 밥 한 덩이를 내 손에 쥐어주셨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의 작은 속삭임이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나는 해월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서울로 가는 마지막 야간 버스에 올라탔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해월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고.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서울 변두리의 지하 단칸방. 그곳이 우리 모자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막막했어요. 민준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김 사모님께서 주신 돈도 한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일을 구해야 했어요. 구청에서 박지민이라는 새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김서연은 이제 없었어요. 민준이도 박민준이 되었고요. 새 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에 만난 곳이 만나식당이었어요.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는데 하루 종일 설거지와 청소를 해도 월급은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아가씨, 어디서 왔어? 식당 사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나는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경상도에서 왔는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참 안 됐구나. 힘들겠네. 사장님의 동정 어린 시선이 마음 한편으론 미안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을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민준이를 돌보고 새벽에 다시 일터로 나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내가 번 돈으로 민준이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분이 제 인생의 은인이 되었어요. 하숙집 주인 박영감님이었습니다. 아가씨, 혼자서 아기까지 키우면서 참 고생이 많네. 70이 넘으신 박영감님은 혼자 사셨어요. 자식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외로운 노인이셨죠. 영감님도 혼자 계시니 외로우시겠어요. 그런 게 팔자지 뭐.
그런데 저 꼬마는 참 귀엽네. 민준이를 바라보시는 영감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때부터 영감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감님은 민준이에게 할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지민아, 이 돈 좀 받아라. 어느 날 영감님이 봉투를 내미셨어요. 아니에요, 영감님. 이미 방세도 깎아주셨는데. 받으라니까. 내가 쓸 데도 없는데 뭘. 영감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받았지만 나중에 몰래 영감님 방에 음식을 갖다 드리곤 했어요. 민준이가 3살이 되자 영감님이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민준아, 이게 뭐게? 까? 맞다. 우리 민준이 똑똑하네. 영감님의 칭찬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가 4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 아빠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단다. 정말? 아빠가 영웅이야? 응, 우리 민준이 아빠는 영웅이야. 거짓말이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진실이었어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만나 식당에서는 주방장님이 인정해 주셨고 공장에서도 성실한 일꾼으로 소문이 났어요. 지민아, 너 정말 일 잘한다. 월급 좀 올려줄게. 사장님들의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민준이도 점점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말수가 적고 소심했는데 영감님과 지내면서 활발해졌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뭐 배울 거예요? 오늘은 숫자를 배워볼까? 영감님은 민준이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영감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너 참 대단한 아이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서 아기까지 키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면 기특해. 영감님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감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날 밤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는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의 사무보조였는데 월급도 2배로 올랐고 주말에는 쉴 수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이제 부자야? 민준이의 천진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지. 그럼 엄마 이제 안 힘들어? 엄마는 민준이가 있어서 전혀 안 힘들어. 그건 진심이었어요. 영감님도 우리가 조금 나아진 걸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구나. 다 영감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그해 겨울, 눈이 내린 어느 날이었어요. 민준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해월에서 도망친 지 5년.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나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민준이의 질문에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25년 서울,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할머니, 또 요리해요? 손녀 서윤이가 부엌 문턱에 기대어 물었어요. 7살 된 이 아이는 민준이를 쏙 빼닮았습니다. 특히 그 맑은 눈빛이 그랬어요. 응, 할머니가 특별한 음식 만들고 있어. 나는 도마 위에 물을 정성스럽게 썰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민준이네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했거든요. 뭐 만드는 거예요? 무국이야. 아주 특별한 무국. 서윤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국이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나는 웃으며 물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이 무국에는 30년 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이 아이는 아직 모를 테지요. 오후 6시쯤 민준이가 도착했습니다. 35이 된 아들은
이제 제법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어요. 키도 크고 듬직해져서 어린 시절의 그 작고 여린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 은주가 내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라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실 거야. 막내 손자 민호가 내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5살 된 이 아이는 할머니 바라기였거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이 무국 정말 맛있어요. 은주의 칭찬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레시피가 뭐예요?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레시피라.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 무국의 진짜 레시피를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요리는 사랑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야. 민준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손자들이 놀고 있을 때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뭐가? 그냥, 혹시 외로우시거나 그런 건 아닌가 해서. 민준이는 늘 내가 혼자 사는 걸 걱정했어요. 몇 번이나 같이 살자고 했지만 나는 이 작은 아파트가 좋았거든요. 전혀 안 외로워. 너희들이 자주 오니까.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최근에 시작한 일을 말해야 할까 말까 하면서요. 그리고 뭐요? 사실 엄마가 요즘 유튜브를 해. 유튜브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70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가 유튜브라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응, 엄마의 레시피라는 채널이야. 정말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 이웃집 할머니가 가르쳐줬어. 민준이는 신기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구독자는 몇 명이나 되세요? 1000명 좀 넘었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 찍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가끔은 이야기도 해. 어떤 이야기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인생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도 하고, 민준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마 어린 시절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어머니, 그런 얘기하시면 마음 아프실 텐데.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 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민준이가 순간 굳어졌어요. 우리가 거의 입에 올리지 않는 주제였거든요. 어머니, 민준아, 내 아빠는 영웅이 아니야.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도 알고 있어요. 민준이의 조용한 대답에 나는 놀랐어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쯤부터 짐작했어요. 어머니가 가끔 악몽 꾸시는 모습 보면서.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미안해, 민준아. 거짓말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응?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그날 밤 민준이 가족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한 선택들이 옳았을까? 거짓말도 했고, 도망도 쳤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민준이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거든요. 다음 날 나는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레시피 시청자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은 요리 대신 제 인생의 레시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작했어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을 생각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쓴 재료라도 잘 조리하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기억들, 힘들었던 시절들도 잘 버무리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쓰고 아프더라도 언젠가는 달콤한 결실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올렸어요.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댓글들을 보며 나는 뿌듯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거든요. 저녁이 되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월에서 보던 그 달과는 다르지만 이곳의 달은 따뜻했어요. 민준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잘했지?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기를,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또 다른 소녀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숙의 길고도 아픈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동시에 그 파괴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구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영숙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우리를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이끌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숙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녀가 찾은 평화가 진정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체념에 불과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인간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관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